이제 저희가 껍질 외관을 이렇게 보았을 때 달걀을 평가하는 방법을 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안에 내용물을 보고 평가하는 방법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품질을 보는 기준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에 의한 평가로 갈 거예요. 첫 번째 난항계수, 남백계수, 호우 단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난항계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평한 이런 판 위에 달걀을 탁 깨뜨렸을 때 그 난항의 높이를 직경으로 나눈 값이 난항 개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산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선한 전란 같은 경우는 난항 개수가 0.36에서 0.4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면서 난항 개수의 그 수치를 쭉 관찰을 했더니 이제 그 실험을 해봤더니 난항 계수가 0.25 이하인 것은 계란을 딱 꺼뜨렸을 때 여기 보이시는 봉긋한 상태가 아니라 난항이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실히 그 저장함에 따라 0.36에서 0.44라는 신선한 수치에서 0.25면 상당히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깨졌다는 건 그만큼 저장 기간이 오래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백계수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똑같죠. 달걀을 평평한 판 위에 이렇게 깨뜨렸을 때 남백의 가장 높은 부분의 높이를 평균 직경으로 나눈 게 남백계수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계산식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계산할 일은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 신선한 난의 남백계수는 0.14에서 0.17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호우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HU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보시면, 여기가 그 줄임말은 있는데 그게 없네요. 왜 HU인지 제가 써드릴게요. 유닛. 이게 이제 줄임말로 HU인데요. 남백의 높이를 H로 보고요. 그 다음에 달걀의 무게를 W로 했을 때 계산한 식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농우남백 높이 측정하시고 달걀의 무게 측정하셔서 이 식에 대입하시면 이 호 단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신선한 난의 이 수치는 얼마 정도 나왔냐면 86에서 90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신선한 상태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계란을 깨봐야 알 수 있는 그런 품질 평가 법입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가 그 아까 투시법으로 A, B, C, D 등급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축산물 품질 평가원이라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우리나라 좀 더 아까 그 우리나라의 어떤 달걀 등급 판정법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난각에 표시되는 사항도 다 알고 계시죠. 이런 것도 이제 계란 표기 뽑으면 판정 날짜라든지 뭐 생산자, 그 다음에 생산자 번호도 찍히고, 그 다음에 집화점 코드 뭐 이런 것들 등급 판정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제가 그래서 그거를 한 장 PPT를 넣으려다가 이게 제가 쓰는 노트북이 아니고 제 아들 아이패드로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계란 난각의 표시사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다음 이제 달걀을 저희가 이제 판정법을 알아봤다면 달걀이 저장 중에 어떠한 변화를 일어나는지를 볼 거예요. 사실 달걀 같은 경우는 저장하면 특별히 어떤 미생물의 작용을 받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달걀 내부의 질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선한 달걀에서 저장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남백 개수라든지 난항 개수라든지 이 호 단위가 바뀌는 거죠. 저장만 하는데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딱히 뭐 자극을 주지 않아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볼 건데요. 외관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시면 첫 번째 이제 겉껍질을 볼 거예요. 신선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큐티클층을 싸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껍질이 까끌까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약간 붉은 기운이 돈대요. 하지만 오래된 달걀, 말 그대로 이제 저장을 통해서 오래되면 매끄러워지고 약간 휘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남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선란 같은 경우에 된 남백과 묽은 남백의 비율이 60대 40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된 남백이 훨씬 더 차지하는 비율이 높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달걀을 저장해 두다 보면 남백의 점도가 점점 어때요? 떨어지죠. 떨어지다 보니까 묽은 남백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이 저장 기간에 따라서 남백의 비율이 많이 바뀌는 한 온도 저장 온도를 기본적으로 이제 한 30도? 30도 너무 높나? 하여튼 그 남백의 된 남백의 비율이 저장 기간이 한 20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진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계란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을 저희가 뭐 사실은 그걸로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가보면 이렇게 계란 그걸 뭐라 그러지? 하여튼 요즘에는 그 유통기한도 찍혀서 나오는 계란도 있지만 그거 이렇게 그 산란돼서 그 뭐라고 그러지? 계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거기에 담기는 그 날짜들 제가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20 계란을 신선한 계란 사오셔서 20일 넘어가면은 진짜 신선도가 확실히 떨어진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책에는 없지만 다른 교재들 이렇게 보시면 저장 온도에 따른 남백의 비율 변화 그래프 같은 게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한 10일까지는 조금 떨어지고 20일이 되면 거의 바닥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보관해서 드실 일은 없지만 하여튼 묽은 남백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 결국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백 개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세 번째 난항의 상태 볼게요. 난항 같은 경우는 이제 달걀을 우리가 저장하다 보면은 이 보시면 수분이 난항막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남백에서 수분 자체가 남백에서 난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항 개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분이 이동하면서 난항막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정해져 있던 난항의 양이 있는데 수분이 안으로 오니까 이 난항망이 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늘어지니까 어때요? 힘을 이제 못 쓰면서 약해지면서 깨트릴 때 여러분이 계란을 깼을 때 이 노른자가 깨지기 쉬워지는 거예요. 결국엔 난항 개수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실의 변화가 있어요. 기실은 저희가 다른 말로 하면 공기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거든요. 산란 직후에는 사실은 공기집이 없어요. 굉장히 신선하니까 딱 붙어 있죠. 겉껍질하고 그 속껍질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따라서 공기집 점차 이렇게 커져요. 커지다 보니까 그 공기집이 커지다 보니 비중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겉껍질에 있는 그 아까 다공성이라고 했잖아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수분과 이산화탄소가 증발을 하다 보니까 이 기실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산란 후 속껍질막이 수축하면서 사이 공간이 발생하는데 그걸 기실이라고 공기집이라 한다 그랬어요. 당연히 저장 기간에 따라서 이 기실의 크기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수분하고 이 CO2가 증발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봤던 남백이나 난항이나 요 기실, 겉껍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물리적인 변화인 거죠. 그냥 눈을 특별한 자극을 주지 않아도 저장을 통해서 나오는 현상이니까 그런 변화인데 pH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화학적 변화라고 저희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선한 남백의 pH는 7.3에서 7.5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얘도 똑같죠. 이제 저장 기간이 길어지면 이산화탄소가 기공을 통해서 날아간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pH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장 기간이 사실은 신선한데 2, 3일만 지나도 pH가 얼마가 되냐면요. 9.7 정도로 사실 빠르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남백의 pH가 이렇게 9.7까지 알칼리가 되면은 남백이 좀 묽어져요. 왜? 묽은 남백이 비율이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색이 다망색을 띠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남백은
신선한 단백이 이렇게 저장에 따라서 굉장히 강알칼리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난황 같은 경우는 pH가 5.9에서 6.1이에요. 근데 이제 얘도 똑같아요. 저장함에 따라서 pH가 증가를 하는데 남백보다는 조금 그 증가도가 좀 낮아요. 어느 정도 되냐면 pH가 6.8 정도로 돼요. 그러니까 pH가 올라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난항이 남백보다 그 변화도가 좀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달걀도 저장 중에 pH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제빵을 할 때 제과 같은 거 할 때 빵, 계란 흰자 기본에서 저희가 머핀이라든지 스펀지 케이크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런데 신선한 남백은 계란의 기포성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아요. 그 수양 남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좀 가지고 와서 실온에 며칠 저장한 계란을 가지고 하면 훨씬 기포가 잘 나기도 하고 거품 안정성도 좋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렇게 이 시간이 저장에 따라서 pH가 알칼리로 가다 보니까 묽은 남백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제 빵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신선한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저장해서 pH가 9.7까지 올라간 것들이 훨씬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빵 만드실 계획이 있거나 쿠키를 만들 계획이 있다 그러면 마트에 가서 바로 사신 그 최근에 그 신선한 계란보다는 사오셔서 한 일주일 냉장고에 보관하신 계란이 훨씬 부피, 그러니까 한마디로 볼륨이 적당히 나오는 그런 제품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아동 요리 같은 거 할 때 보면 계란 좀 미리 사서 한 일주일 전에 다음 주에 머핀이다 그러면 그 전주에 저도 한 판, 두 판, 이렇게 두 판 이상씩 사서 저장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확실히 정말 이제 막 사오신 신선한 계란, 그리고 냉장고에서 막 나온 계란으로 했을 때랑 개수가 달라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계란 흰자의 특성 때문인데,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여기는 없는데, 이제 성분이 약간 변해요. 무슨 말이냐면, 큰 성분 아닌데, 이제 저장을 하다 보면 단백질 식품이다 보니까 단백질이 조금 분해가 돼요.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유리아미노산이나 또는 비단백질소 이런 것들의 함량이 조금 증가해요. 그리고 난항이 가지고 있는 지질이 이 남백으로 좀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중성 지질이 남백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저장을 하게 되면 큰 양은 아니어도 꽤 감소가 된다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달걀도 식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신선할 때 먹는 게 좋겠죠. 다음은 이제 달걀이 가진 조리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조리과학을 배우기 때문에 조리가 들어간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열 응고성과 그 다음에 교재에 보시면 기포성, 그 다음에 그죠, 이렇게 유화성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달걀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달걀이 가진 열 응고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제 달걀이 이런 열 응고성이라든지 뭐 점착성, 기포성, 유화성 뭐 이런 달걀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달걀을 가지고 다양한 조리를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그 빵 같은 거 만들 때도 이런 걸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특성들을 많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달걀은 정말 어떤 달걀 대신 다른 걸 대체한다는 건 사실 어려워요. 달걀 대신 기포성을 얻기 위해서 넣을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얘는 기본적으로 달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유용하고 또 단백과 백인 식품이다 보니까 영양적으로도 우수한 천연의 식품 재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달걀은 뭐 남녀노소 아이들 뭐 어른 할 것 없이 이렇게 어떤 편식에 대입되지 않은 식품 중에 유일한 게 달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편식 교육 같은 거 하면은 제가 물어봐요. 아이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면 달걀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사실 달걀 같은 경우도 제가 다시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달걀이 먹고 싶다 했나요? 이런 물어보면 다 웃으세요.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아이들의 편식을 주도하는 건 사실 부모님이에요. 그것도 이제 식생활을 담당하는 분이 엄마라면 엄마, 또 아빠라면 아빠.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뭐 자녀를 키우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키우실 분도 계시겠지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아이들이 식품을 선택하는 권리는 그 당시에는 없죠. 왜? 우리가 주는 것만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편식 교육을 아무리 한다 해도 정말 기초적인 부분에서 시작해 주지 않으면 편식은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달걀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아이들한테 밥을 줄 때 가장 편하게 조리해서 줄 수 있는 게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달걀이다 보니까 달걀로 달걀찜도 해주고 달걀말이도 해주고 달걀 후라이도 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특별히 그 맛없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기호식품이 될 수밖에 없었지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달걀이 좋아요 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면 다 수긍을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다른 식품들도 이유식을 할 때 초반에 충분히 다양하게만 제공한다면 아이들이 달걀처럼 인식하는 식품이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이제 그걸 제공하는 뭐 저나 엄마들이 아빠들이 노력을 해야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여튼 달걀이 그나마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머님들한테 그나마 다행인 줄 알라고. 달걀이 담배가 100인 안전식품이니까 다행이지. 이게 만약에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식품이면 어쩔 뻔했냐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달걀이 굉장히 좋은 식품이죠. 먼저 열 응고성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달걀이 이제 열에 의해서 응고가 된다는 것은 달걀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의 단백질의 변성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이 사실은 열 응고성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동성을 가진 우리가 응고라고 하면 유동성을 가진 조울 상태가 가열에 의해서 뭐 이제 어떤 자극에 의해서 반고체 흐르지 않는 젤이 되는 게 응고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걀도 이런 단백질의 변성으로 인해서 계란 흰자나 노른자의 조울 상태가 단단해지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또 달걀은 부위에 따라서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응고 자체가. 그래서 남백과 난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남백은 60도씨 전후에서 사실 응고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응고 시작해서 63도씨 에서 응고가 되고요. 65도씨에서 완전하게 응고가 돼요. 그 다음에 난항 같은 경우는 이제 남백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인 왜냐하면 남백을 익히고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65도씨 전후에서 응고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68도씨에서 응고되고 70도씨에서 완전히 응고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응고 온도가 조금 다릅니다. 이제 그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이런 달걀이 가진 열 응고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서 응고를 좀 촉진한다든지 응고가 지연된다든지 이런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제 먼저 달걀에 미치는 요인 중에 첫 번째가 달걀을 희석하는 정도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달걀에다가 우리가 물을 넣어서 희석을 하다 보면 응고성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응고 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질감은 부드러워져요. 딱 무엇을 만드는 원리인가요? 그렇죠. 달걀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드시려면 달걀을 그렇게 해서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희석이라는 그런 하나의 영향을 주었더니 응고 온도는 높아지지만 결과적으로 질감은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희석 정도가 온도를 좀 더 높게 가져온다는 거, 응고 온도를 올린다는 거. 두 번째, 가열 온도와 시간도 열 응고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낮은 온도와 고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낮은 온도로 천천하게 가열을 하시게 되면 부드럽고 연하지만 당연히 응고할 때 시간은 더 많이 필요하겠죠. 반대로 고온에서 빠르게 하시면 빠르게 가열하다 보면 수축돼 버리니까 조직이 단단하고 질겨요. 하지만 가열 시간은 뭐 단축됩니다. 이 두 개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원리하고 다름이 없네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찜이나 커스터디, 그 계란찜이나 커스터드나 푸딩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열 온도가 높으면 기공이 생겨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공 없이 먹으려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니까 온도를 서서히 상승시키면서 만드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다음에 첨가물도 열 응고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크게 설탕하고 염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탕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설탕을 첨가하면 응고가 방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고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설탕은 첨가하시는 양에 비례해서 응고 온도도 같이 비례적으로 높아져요. 그런데 응고 온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이때 설탕을 첨가해서 만든 응고물은 상태가 연하고 기공이 작고 부드러운 특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달걀찜 할 때 여기 설탕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나와 있죠. 설탕을 첨가하면 당연히 응고 온도가 높아지니까 응고가 지연이 되겠죠.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달걀찜이 표면도 매끈하고 부드러워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커스터드 만들 때 설탕을 30% 이상 첨가를 하면 응고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죠. 커스터드 크림 자체가 응고되면 안 되잖아요. 부드럽게 이렇게 말캉말캉하다 그래야 되나? 그죠? 그래서 이제 달콤하고 말캉한 상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소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첨가하게 되면 달걀의 응고를 얘는 촉진을 시켜요. 그래서 응고물이 조금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염은 정기적으로 중화시켜 응고를 오히려 쉽게 해줘요. 설탕은 약간 지연하지만 반대로 염은 오히려 촉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 염이 우리가 그래서 달걀에다가 소금이나 우유 같은 거 첨가해서 달걀찜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응고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설탕하고 염은 반대의 역할을 하는 걸 보셨어요. 그다음 pH는 산을 첨가하게 되면 저희가 얘는 또 낮은 온도에서 응고가 돼요. 그래서 초기 응고 온도를 낮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도 빠르게 응고시켜주고 달걀 단백질의 등전점 부근의 pH에서는 열 응고성이 최대로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남백 같은 경우는 주요 단백질이 아까 오브알부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오브알부민의 열 응고 온도는 그 자체 등전점이 pH 4.8인데 걔가 60도씨 전후에 응고가 가능해요. 그런데 등전점에서 좀 멀어질수록 응고 온도는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80도가 돼야지 이게 응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엔 pH 4 이하에서는 잘 응고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4.8 정도로 맞춰주는 게 가장 응고가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사실 계란을 가지고 달걀을 가지고 pH를 넣어서 pH를 뭐라 그러죠? pH가 적용된 요리가 뭐가 있을까? 지금은 잘 하지 않는데 지금 잘 하진 않지만 여러분 브런치 메뉴 중에 에그 베네딕트 이런 거 보면 위에 수란 올라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란을 만들 때 식초를 넣으면 응고가 좀 빠르게 pH를 낮춰주기 때문에 응고가 잘 돼서 모양을 유지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예전에 지금 우리 수업 들으시는 분 중에 한 분 정도만 저를 이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식조리 기능사에 수란이라는 품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료는 이제 그거죠. 달걀 한 개, 그때 실고추 뭐 이런 거 있었나 싶긴 한데 국자에다 계란을 깨트려서 끓는 물에 이걸 담궈서 수란을 만드는 거였는데 정말 모양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이걸 익혀서 거기서 떼내야 되는데 국자에 저희 식용유 발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나오면 사람들 많이 떨어졌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끓는 물에 식초를 넣어줌으로써 그쵸, 계란의 모양을 잡아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첨가물 중에 식초 같은 걸 넣어서 계란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pH의 등전점 pH가 작용을 한다는 거. 그래서 60도씨 전후에 응고가 잘 일어나지만 오히려 이제 pH가 한 4.39로 낮아지게 되면 80도씨까지 올라가야지 응고가 됩니다. 그럼 pH 4 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pH 4 이하면 응고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은 계란이 가진 기포성 보겠습니다. 기포성은 사실 저희 이제 계란을 그냥 달걀 이렇게 저으시면 거품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체를 저희가 기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포성을 활용한 음식들은 사실 이 기포성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품의 기포력과 안정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엔 무엇 때문에? 달걀 중에 이 남백 때문에 이 기포성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남백 단백질 중에서 이 기포성에 기여하는 단백질은 아까 앞에서 저희가 좀 봤잖아요. 오보글로불린, 그 다음에 오보뮤신, 그 다음에 라이소자임, 그 다음에 콘알부민. 얘네들이 이제 남백의 기포성을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의 또 역할이 있어요. 오보글로불린 같은 경우는 표면 장력을 효과적으로 낮춰줘요. 그러다 보니까 기포 형성 능력을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고요. 제가 여기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오보글로불린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못 썼네요. 표면 장력 낮춰주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보뮤신 같은 경우는 이 달걀의 점도를 높여서 오히려 이제 기포막을 형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얘는 거품을 안정화시키는 애예요. 제가 또 그리고 라이소자임 같은 경우는 오보뮤신하고 같이 있을 때, 같이 존재할 때 얘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거품의 부피를 증가시켜요. 부피를 증가하는 아이고, 이제 콘알부민 같은 경우는 얘는 좀 열에 약간 불안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저온 살균 온도에서도 사실은 영향을 받아서 거품성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아까 금속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얘가 열에 안정하고 변성이 억제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콘알부민 자체에 안에 들어있는 황과 황의 결합이 SH기로 되어 있어서 얘가 또 거품 형성이 용이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식품화학인데 과거에는 그래서 거품을 좀 안정하기 위해서 거품 용기 있죠. 거품을 내는 용기로 구리볼 같은 걸 사용을 했대요. 그러다 보면 그 구리볼 안에서 거품을 치다 보면 이 콘알부민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제 안정화를 받는 거죠. 금속하고 결합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남백은 이 네 가지 단백질이 기포력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점성이 낮은 남백은 기포성은 좋지만 안정성이 떨어지고요. 점성이 높은 남백 같은 경우는 기포성은 낮지만 또 안전성이 높은 그런 또 약간의 각각의 다른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기포성에 미치는 영향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